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선생님들과 돌봄 욕구 사정과 이제 건강 사정 그 부분에서 이제 건강 사정 부분을 좀 도구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합 돌봄에서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열심히 아마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 사회적, 환경 영역을 포함해가지고 아마 삶 전반에 대한 대상자분을 아마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질병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넘어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놓고 본다면은 여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정서 상태, 영양, 낙상 위험, 사회적 지지 체계, 주거 환경까지 아마 다차원적으로 지금 사정하고 있다고 해도 사정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와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제 도출하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 이제 계시는 거죠. 어떤 통합적인 평가, 그러니까 단편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고 어떤 그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유형까지 파악하는 이제 통합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돌봄 관리 과정은 이제 그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를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이제 맞춤형 돌봄을 제공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것들을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돌봄의 연속성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정이라는 거 안에서 이 사정은 그 대상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또 문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걸 변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사정 도구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효과적인 사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또 그것의 자료 수집 또 어떤 문제의 정의 선생님들이 또 기록에 활용되는 도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도구를 활용해 관리하는 이제 이걸 반복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정 도구가 선생님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때 어떤 신뢰도나 객관성에서 이제 그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마 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일상생활형 측정 도구입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도 많이 아마 이걸로 해서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대상자, 어르신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ADL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어려우면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ADL이죠.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목은 7개로 해서 크게 이제 그 뭐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 그 기능의 자립 정도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1점인 경우에는 완전의 자립이죠. 그리고 2점은 부분 도움, 3점은 완전 도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를 체크하실 때, 대상자의 도움, 그러니까 의존도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에 의해서 이 점수를 지금 3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체크를, 기능의 자립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이 도구들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들 지금 이 지금 ADL로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두 번째 세수하기 같은 경우에는 세수는 얼굴에 묻히는 정도도 이제 그것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욕, 그다음에 식사하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동하는 부분,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보는데, 대소변 조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지금 1점, 2점, 3점으로 나왔을 때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카테터 같은 아니면 장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관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없이 이거를 잘 관리하신다면 그때는 대변과 소변을 본인 스스로 잘 조절한다는 1점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IADL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ADL은 그러니까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측정 도구인데 이거는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독립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치매 초기 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능 저하 자체가 인지 저하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먼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곳은 IADL이고 그 다음에 ADL 순으로 이제 감소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ADL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더 높은 수준이고 사회적인 독립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몸 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아예 그 A 식사하기지만 여기서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그리고 물건 사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 먹기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이 IADL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의 자립 정도로 해서 의존도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의존도. 이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요 내용은 그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경우에는요, 선생님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존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도움을 받는 이 부분이 되게 기능의 자립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거를 체크하는 데는. 그래서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집안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지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 집안일이나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되냐. 3번의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또 식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것과 이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빨래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네, 빨래하기도 마찬가지로 빨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또 빨래를 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도구를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서 이제 번안해서 이렇게 쓰실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에다 맞추다 보니 좀 남자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문화 자체에서 좀 남자 어르신들이 아예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좀 맞춰진 겁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금전 관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해본 적이 없는 것인지,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기능의 자립 정도, 사회적인 독립 능력을 이 IADL에서 좀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인지선별검사 도구로 시스트 정말 많이, 지금 뭐 다 이걸로 이제 쓰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워낙에 이제 MMSE가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MMSE로 이제 사용을 했었잖아요. MMSE DS. 이걸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게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로 해서 사용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인지선별검사인 시스트로 이제 바뀌었죠. 이러면서 어쩌면은 기본 틀은 MMS이지만 또 MMS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지가 정말로 조금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교실형 문제다. 또 시험용 검사다.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수준의 편차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문제 외우기, 그래서 그걸 다 외우면 바로 이것들을 외워서 한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지선별검사인 경우에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는 뭐 진압력, 예,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 집행 기능,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서 이거는 이제 시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 속 인지 능력,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우리 안에 일상생활에 안에 있는 현실을 좀 많이 내용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트는 어떤 실무형 검사 도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 가장 큰 장점이냐면요. 그 MMSE하고 시스트를 놓고 본다면 초기 인지 저하를 이 초기 인지 저하를 좀 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됐어요. 특히나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집행 기능 부분 있잖아요. 계획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인지 선별 검사 도구에 이제 시스트로 들어가 그 내용이 보완됐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단 검사 의뢰 점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그 전에 어떤 교육 수준에 대한 편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천정 효과나 바닥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정으로 해서 교육과 나이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좀 나눠 놓은 거고요. 분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지 선별 검사 도구인 시스트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 진압력, 주의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기억력, 언어 기능으로 해서 여기서 또 되게 그 선생님들도 보시다시피 기억 해상, 재인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앞에서 회상하지 못한 항목만 또 다시 시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점으로 해서 이제 점수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또 노인 우울척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울척도 같은 경우에는 네, 단축형이 있고 그냥 이제 GDS 노인 우울척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단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문제로 이제 선별해가지고 이제 축소해서 선별을 했는데 선생님들도 좀 보셨지만 아무래도 이 15, 단축형으로 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인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피로 문제, 이것들을 계속 이분들이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진짜로 실무에서 하실 때 이 도구도 많지만 또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걸 하나하나 해서 체크하시는 게 거기서 답을 얻어내는 게 정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그러니까 응답 반응식도 이제 간단하면서 노인에게 이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뭐를 많이 봤냐면은요. 정서 중심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와 감정 중심을 좀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우울 척도의 그 단축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뒤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15문항으로 좀 나와 있고 만약에 이제 6점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제 가벼운 우울증, 이제 10점 이상이라면 심한 우울증으로 보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선별을 좀 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GDS로 해서 노인 우울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넓고 깊게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30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우울의 다양한 측면을 좀 고르게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신뢰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단축형보다는 이 지금 노인 우울척도 GDS가 조금 더 훨씬 더 높죠. 왜냐면 같은 영역을 여러 문항으로 반복해서 좀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GDS 단축형, 그러니까 노인 우울척도의 단축형 같은 경우는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지 좀 걸러낸다면 이 GDS, 노인 우울척도 같은 경우에는 왜 우울한지까지 보려고 하는 도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인 우울척도에 그리고 젊은 사람의 우울척도에서 되게 다른 점이 뭐냐면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통증이나 약간의 뭐 피로나 수면 문제들이 많이 동반되죠. 예. 만약에 이거 이제 원래 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울로 착각을 하면 이제 과잉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의 좀 그 노인의 우울척도에서 특징적인 건 신체 증상이 거의 배제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정 중심, 그리고 정서나 인지 중심으로 그 도구의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갔죠. 정서, 신체, 행동 모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30문항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같은 영역을 여러 문항으로 해서 반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양한 측면을 본 겁니다. 30문항. 그다음에 선생님들 또 많이 그 행동 심리 증상 평가 도구로 해서 MPI 그 단축형 아니면 이제 간편형이라고 선생님들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치매 대상자의 행동 심리 증상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보는 거죠. 이상 행동. 거기에 보호자의 부담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부담 평가. 그러니까 이 검사 자체가 선생님들 이게 보호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PTSD 행동 심리 증상을 볼 때는 인지 검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이제 행동 심리 증상 평가를 그 MPI 간편형으로 해서 추가로 좀 사용하려고 할 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도구인 경우에는 좀 보면은 선생님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서 도구를 보면서 좀 보시면은 되게 MPI 간편형이 있고 그냥 MPI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간편형으로 도구를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되게 MPI 간편형 같은 경우에는 설문형입니다. 설문형.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분이면 이제 약 5분이면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 보호자가 작성을 하죠. 대개의 경우. 그래서 선별 위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선별 위주로 어떤 심각도를 보면서 여기서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점수가 있으면서 예, 아니오, 심한 정도가 1, 2, 3 플러스 보호자의 고통이 같이 평가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MP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러니까 면담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담형으로 훨씬 더 정밀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면담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MP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뭐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세부 항목으로 해가지고서는 어떤 세부 질문이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예라고 했다면 세부 질문이 또 들어갑니다. 또 더 특징적인 거는 이 안에는 빈도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서 심각도 그리고 보호자의 고통 정도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MPI 간편형 같은 경우에는 행동 심리 증상 있잖아요. BPSD의 어떤 그 초기에 BPSD, 행동 심리 변화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그래서, 뭐, 이거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또 이것 또한 한계는 있습니다. 보호자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평가를 하다 보니, 보호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가 될 수 있고, 또는 평가 기능으로 과소도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고, 또 깊이 있는 평가로서는 그렇게 어떤 정밀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문화적인 영향을 또 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의 어떤 행동 심리 증상 BPSD가 있는데 이거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MPI 행동 심리 증상 평가 도구에 대한 어떤 그 간편령의 한계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 상태 평가 도구입니다. 영양 상태 평가 도구는 이제 간이 영양 평가 단축형이 있고요. 그냥 간이 영양 평가가 두 개로 이것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서 간편형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신속하게 선별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심층적으로 해가지고서는 풀로 간이 영양 평가가 다 이루어지면 된다고 전체적인 영양 상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 내용의 구성을 보시면은 뒤에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지난 최근 3개월의 식사량이잖아요. 그리고 몸무게, 이제 식사량과 몸무게, 거기에 또 뭐 어떤 이동 능력, 그리고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또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와 신체 계측이 BMI와 종아리 둘레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6개의 문항이라면 전체에 이루어지는 전체 풀 간이 영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6문항 플러스 12문항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선별이 이루어진다면 무형군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그 도구를 사용해서 풀로 그 전체를 보는 도구로 해서 요거를 보면은 훨씬 더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선생님들 어떤 평가가 있냐면 노세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 평가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노세, 프레일이라는 것이 뭐 어떤 질병, 영양, 결핍, 운동 부족.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말하는 노인의 악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체력이, 근력이 저하되고 판단력,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이동의 어려움, 또 활동의 어려움, 그러면서 또 사회 기능이 감소되고 생활의 균형이 저하되는 이렇게 이것들이 이 노인의 특성에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회복이 빨리 되어지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노세 평가에서 노세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평가에서는요, 두 개, 지금 위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위에 있는 평가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일, 그러니까 허약 진단 기준, 그러니까 린다 프리드 연구자 분이 그 이름이 붙여서 프리드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의 에너지, 근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요, 근력이 약하는, 그러니까 손아귀의 힘은 악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걷는 속도, 이동, 활동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체 활동량이 적다. 그리고 기력이 없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유 없이 몸무게가 감소가 되었다. 이거는 실제로 허약한지 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3개에서 5개인 경우에 여기서 이 안에서 3개에서 5개인 경우에는 이제 노쇠로 보는 거고 한 개에서 2개인 경우는 노쇠 전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럼 밑에 하단인 경우에는 좀 어떤 이제 허약이 의심된다. 이제 어떤 그런 걸러내기.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력, 질병, 영양 상태를 이제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또 계단을 10개 오르는데 힘든지, 또 의사에게 다음 질병이 있다고 들은 게 있는지,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5개 이상, 그러면서 체중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도구 안에서는 허약이 의심되는 거를 걸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낙상까지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쇠평가 도구로 해서 이렇게 간편형으로 해서 2가지를 봤고요. 그 뒤로 교수님, 가면, 잠깐만요. 네네네. 전 슬라이드에서 네, 거기에 여기서요. 이유 네. 없이의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 뭐가 없이 없으면 문,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이유가 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혹시? 음, 그냥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뭐 어떤 질병을 놓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좀 노세를 평가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병,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질병도 들어갔었고, 또 어떤 이 부분 안에서 식사량도 같이 관련이 되는 전체적인 노쇠평가 자체가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봐야져는 되는 건데, 이거는 되게 간편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없이라는 거 안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세를 가지고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게 근력을 봐가지고서 이분이 보는 근력, 이 악순환고주라는 게 이렇게 되면서 근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걷기가 느려지거든요. 그럼 움직임이 들어져요. 움직임이 저는 그러면서 이게 체중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피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악순환 구조로 해서 요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 의미는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그렇, 들면 예, 수술을 예, 했다거나 음, 아프다거나 뭐 음,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일부러 음, 몸무게를 줄이려고 다이어트를 했거나 음, 이런 이유 그런데, 그런 게 음, 없이라고 음,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노세 평가를 보면 되는데, 그 좀 뒤에서 보시면, 요게,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보행 속도, 이제 이동 되게 지금 아마 보시는 게 제가 봤더니 되게 갈 때 3m, 또 오게 하거든요. 가고 또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6m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신체 기능 치매 우울증 검사로 해가지고서 지금 와, 여기서 보신다는 건 전체적인 기능을 다 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족의 지지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반, 뿐만 아니라 지병의 여부, 현재 복용하느냐, 통합적으로 해서 노인을 포괄평가로 지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앞에 부분은 조금 약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그 프레일 진단 기준으로 해서 그 프리드 기준으로 조금 간편하게 그거는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졌을 때 조금 더 훨씬 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좀 뒤에 그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도구를 좀 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선생님들 그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듯이 노세 전 단계가 65세 노인을 놓고 하거든요. 지금 노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노세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연세가 65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세 전 단계가 50%,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세가 10%,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60%가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노세 전 단계인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회복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은 그냥 노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금 50%면 거의 반이 이 노세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때 빨리 예방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노세 평가를 어떤 노인 포괄 평가로 해가지고서는 전반적인 걸 보는데 그 내용들이 좀 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서울시 방문관리 사업에서 그 업무 매뉴얼에 있는 제가 그 여기에서 쓰이는 아예 노인 허약 조사서 이제 그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1번부터 5번이 그러니까 IADL. 예, 요게 좀 나온 겁니다. 그리고 ADL, 그리고 낙상, 영양 상태, 사회적 건강, 인지 기능, 우울 증상, 그 어떤 만성 질환, 감각 기능, 그 보행 평가. 이렇게 해서 이게 총점이 이제 31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점이 이제 나와지는데 선생님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 고위험 허약노인 4점에서 그리고 13점 이상인 경우에는 아예 그 허약군으로 해가지고선 이때부터는 되게 주시해서 좀 더 훨씬 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13점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제가 신체 건강 평가를 해서 이제 시스템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딱 보게 해놨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거 마트에서 할 시간이 30분까지인데 벌써 4분이 지났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너무 시간 구애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시스템별로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 신체 건강 평가로 해가지고서는 하나 그 시스템별로 지금 뭐 심혈관계라든지 호흡기계 이렇게 보는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해가지고 왔는데 체크할 수 있게 해서 나왔고 그때 봐줘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각 시스템마다 제가 요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내용으로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호기계도 신경계도 이렇게 해서 다 좀 넣는데 제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정신계 그러니까 신경인지 장애 어르신들이 되게 많죠. 그때 좀 보실 때는 요것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때 정신계를 볼 때는 큰 틀은 A, B, C, T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외양이에요. 외양. 그래서 이분의 자세, 신체 동작, 또 복장, 그러니까 복장 그리고 개인 위생, 몸치장 이런 것들로 그 A 외양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막 만약에 여름인데 더운데 겨울 옷을 입고 온다든지 패딩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외양으로 해서 요거를 A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B 행동이 있거든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의식 수준과 얼굴의 표정, 언어 기분과 정서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행동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내용이 C는 인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데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 주의 집중, 그리고 기억력, 새로운 학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는요. 사고 과정 그러니까 그 사고 과정에서는 사고 과정,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내용은,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객관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각 안에는 환각과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그 치매 어르신이나 선생님들 되게 많이 이제 우울증하고 많이 조금 이렇게 그 어떻게 선별하실 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실 텐데, 아, 그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지장애가 선행이 먼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분장애가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인지장애가 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분장애가 선행입니다. 기분장애가. 기분의 그 어떤 자기 정서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의 그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실 수 있어요. 아니면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이 있으신 아까 그 노인 우울 이 부분 안에서는요, 이분들은 장애를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나 이렇게 힘들다. 내 마음이 이래서 힘들고, 나 이래서 힘들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기복이 되게 심해요. 감정의 기복. 왜냐면은, 이랬든 저랬든 그 노인의 우울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어떤 기분으로 정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하고 만약에 검사를 한다. 그럼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아니면 정말 그 시스트 하실 때 아예 틀려버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인지 장애가 이거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본인이 이 부분을 치매 어르신 때 그 초기인 경우에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본인 안에서는 약간의 나 치매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아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나는 모른다 하시면서 아예 하다가 모른다고 하시다가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검사 태도라든지 이게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금 세심하게 보신다면 두 가지가 조금 확연하게 다르게 태도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봤고요. 그러면서 소화계 좀 이렇게 해서 이쪽 내용을 좀 세부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가 내용으로 넣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통증도 넣었거든요. 통증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음,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는지 그 진짜요? 부분을 좀 개념으로 해가지고 PQRST로 해가지고 넣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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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네, 정말, 네, 정말 정신없이 제가, 네, 네, 마쳤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채팅창에 있어서 네, 공유는 다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네네네. 공인된 것들이어서 출처가 다 음. 지금 나와 있죠, 교수님? 거기에 언급이 되어 제가 거의 있으면 다 밑에 저희 그때 연구했던 네네네. 내용만 조금 빼고는 그거 했던 그쪽 그럼 빼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달았습니다. 다. 네, 네네. 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 질문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까 봐.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제 강의를 먼저 하고 그 사이에도 네네네. 혹시 질문하실 수 있게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거나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강의를 공유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PPT가 예, 네, 네. 지금 PPT 보이시죠? 네, 네. 자, 일단은 약물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 할 텐데 앞에서 윤석규 교수님 강의에도 들으셨고 실제로 다른 스케일들도 보시거나 심지어는 긴급 돌봄 SOS나 저기 집중 사례, 맞춤형 사례 관리 여러 가지 폼들을 보면 약물에 대한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그냥 툴을 봐도 되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약에 대한 거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앞에 프레일티에 대한 것도 실제로 노쇠 평가하는 도구를 보면 이 노쇠 평가 하나만 가지고 다 어른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노쇠만 본다고 했는데 노쇠만 아니고 딴 거 다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정서적인 거 뭐 이런 것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노쇠하다고 느끼는 그렇게 되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것 자체가 정서적인 거, 또 신경적인 거, 영양적인 거 이런 게 모두 다 함축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평가하려고 하면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약물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조그만 알약 하나가 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 걷는 것에 낙상의 위험성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정서적인 반응도 심지어는 질문을 했을 때 노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자세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에 사실은 알약 하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약을 보기를 되게 두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부장. 약에 대해서 네, 알려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저기 전문적일 것 같아서 여기저기 제가 그러니까 카톡 그거를 보냈는데 내가 과연 단단히 과연 일러놨고 해도 될까? 거기 안소연 이거를 알 조선 수 있을까? 막 사무소 이런 있잖아요. 고민을 하셔서 그러는지 거기가 거기 대전 되게 동구 걱정을 하시는 정신건강센터 그런 성향이 조금 센터장이에요. 있으신 것 그래갖고 같아요. 면접을 그런데 그 네, 센터장님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약에 이사장 대한 거를 그분하고 이제 소리가 외부 소리가 한 분 겹쳐져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저기가 안소연 음, 센터장님한테도 그 유엔 네, 팀장님이 잘 소리가 말씀드려가지고 겹쳐져서 네, 아주 그냥 단단히, 다, 네, 단단히 저는 단도리를 제가 더 크게 해놨어요.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고 그래서 보고 약에 서류 대해서 내려가서 아시지 않고 딴 고맙습니다. 것을 예. 평가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약물요법을 그런데 노인에서 약물? 항상 얘기하는데 노인을 검사를 했더니 약물이 몇 개를 쓴다. 별로 없다는데
그건 오히려 잘못된 사정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인의 특징이 약 먹는 것이고, 특히 노인이 됐을 때 약을 드시는 거는 너무 흔한데, 드시는 약 있어요?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답을 하시지, 때로는 그거를 먹는 거를 얘기를 안 하실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력이 정확하지 않은 분일 때에는 또 그분한테 묻는 게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약물요법을 하는지를 어떻게 물어봐야 돼? 이거를 오늘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 노인에서 약물 문제는요, 되게 많이, 빈번하게 노인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많고, 그 약물을 쓸 때 노인의 그 생리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노화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냐면, 기대한 효과는 약간 별로? 심지어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 한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즉각적으로 했다면 그 반응을 하는 수용체들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만큼의 그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약물의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면 부작용이나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딴 작용은 그것도 좀 덜 나타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작용은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 특히 신경계의 부작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노화라는 것 때문에 신경계가 이미 둔해지고 정상적이지 않게 쪼란하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약이 효과를 주니까 더 심하게 그 신경계가 둔화된 신경계의 작동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흔하게 치료자들이나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대상자가 이 약을 먹었는데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내지는 내가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말을 가지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게 돼요? 소화제를 하나 또 추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약을 먹었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요즘 소변 보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소변 보는 게 조금 이상해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말을 하면 또 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좋아질 약을 또 처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에서 약물요법은 주치의 같은 느낌으로 약물요법 자체도 어,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례 관리자가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약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거에 전문가한테 봐달라고 얘기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한다고, 다 하려고 하시는 그 생각 자체가 다학제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에 대한 게 오히려 없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이분이 근데 그때 사례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매뉴얼을 보고 알아주시면 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노인이 약물 쓸 때 부작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작용 중에서도 4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약을 또 쓴다의 얘기가 아니라 약을 안 쓰고도 약을 주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처방하는 것을 좀 달리 하면서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작용을 굳이 겪지 않으면서도 기대한 약물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이 쓰게 되면서 노인들에서 이 약이 처방이 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기 시작한 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비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름이 비어. 그대로 맥주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확 남는데 이 사람이 노인들이 이런 약을 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계통의 약을 쓰면 여러 개의 약을 쓰지 않아도 한번 이게 진짜 적절한지 꼭 있어야 되는 약인지 생각해보고 지나가자. 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즈 크라이테리아가 어, 우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991년인데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약은 어떻게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목록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도 교수님 화면 학생들께서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저 혼자 떠들었군요. 음, 이제 보이시긴 하나요? 네, 보실 네. 수 있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슬라이드 쇼로 해서 크게 볼게요. 오, 채팅창을 빼고. 자, 그냥 이렇게 봐도 보이시긴 하니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약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91년에 비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그, 그 비얼즈 크라이테리아 이 약을 쓰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걸로 도구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계속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적으로 우리 낙상의 위험성을 얘기할 때도 노인이 약물을 4가지 이상만 쓰면 낙상의 위험성이 훨씬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4개가 아니라 1개만 쓰더라도 비얼즈 크라이테리아, 비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약물이 들어있다면 이 약이 꼭 써야 되는 약인지도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이 약으로 인해서 그럼 꼭 써야 된다는 거면 이 환자가, 이 대상자가 이 약을 쓰는 걸로 인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주의 집중해서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얼즈 크라이테리아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최근에 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작권이 하나하나 다 있을까 봐 제가 그냥 제가 검색한 거 2025년에도 새로 비얼즈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업데이트 돼 있다. 이것만 한번 보시게 하려고 제가 글에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일단 슬라이드에 부분인데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 그럼 매뉴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매뉴얼은 한글로 된 문서인데 요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약물요법을 하고 있는 어른을 만나면 이거는 제가 아까 공유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채팅창에 아까 어태치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업로드가 안 돼서 요거 끝나자마자 제가 이 화면을 끄게 되면 요 공유 중지하게 되면 요거를 업로드 해드릴 텐데 실제로 제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에 있을 때에 요 자료는 그때부터 만들어서 업로드 시켜놨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약물요법 관련 돌봄 욕구, 초기 사정 도구, 스크리닝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죠. 사례관리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따라서 하시는데 일단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노인을 만나시면, 직접 어르신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분이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에는, 약물요법 파악을, 케어기버한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분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투약 필요 여부를 파악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죠. 약을 드시는 게 있나요? 근데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없어요? 오케이, 아니에요. 있잖아, 더 줘.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드셔야 되는 약이 있는데 뭐 하시게요? 아프시거나 이래서 혹시 그리고 투약이 이거 드시게? 필요한 약, 드셔야 하는 약이 있나요를 물어봐 주시면 이거 좋아요. 그래서 오늘 네, 그거 그래서 드셨는데. 투약 필요 여부를 파악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고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드시나요? 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처방을 받아도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안 먹는다로 그냥 얘기해서 그 스텝에서 끝나면 어쩌면 이분이 약을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데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투약을 하고 있는지, 투약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럼 그대로 먹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때로는요, 약을 얘기할 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또는 치매, 요거만 얘기하고 옛날에 내과에서 받았던 약이나 늘 복용해야 되는 약에 대한 거를 빼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되게 똑똑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과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과에서 약 받은 얘기를 안 하세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났더라?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의 약을 드셨는지만 얘기하고 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체 파악인지 일부 파악인지가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다니는 병원이 몇 군데, 심지어는 한의원까지 다 합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드시라고 했던 약이 전체인지 아닌지를 전체 파악이 됐는지, 아, 나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전에도 무슨 약을 드시기는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내가 이제, 저기, 보건소 통해서 요양보호사로 오게 하는 그 연결을 만들어 줬으니까 보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를 오게 했으니까 그때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난 치매만 알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딴 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드셔야 되는 모든 약이 이거 다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고혈압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고 전체인지 일부분인지를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투약 정보를 무슨 수단으로 파악했는지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그리고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약봉지에 약이 모두 다 나와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말로만 파악했는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통해서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사례 관리 잘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궁금해지면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다니시는 병원에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분의 사례 관리자라고 얘기해서 보호자를 통하거나 이래서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약을 다 펴놓고 봐야 이분한테 일어나는 지금 요즘 이분이 노쇠해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구나, 보행이 불편하구나라고 느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약이 지금 심하게 이분한테 어지럽게 만드는 약이라 그 약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약은 드리는 시간을 아침에 드리지 말고 저녁에 드릴까 이런 것까지 나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파악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투약하는 약물을 옮겨 적으시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약물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수능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조그만 거를 요거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뒤에 다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제 환자를 지금 말했던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일단 치료 상황이 이분이 약 드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약을 드셔야 한다고 들어서
지금 드실 필요가 있는데도 안 드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건강하셔서 아무 약도 안 드시는 건가요? 한의원에서도 처방받은 첩약도 없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투약 필요가 한데 있는데 지금 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는 또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약 필요한데 있음. 그러면 지금 투약을 하고 있느냐? 복용하고 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내가 이분이 투약이 필요한 것이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파악한 일부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이거를 물어보시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한의원까지 다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이분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다. 또 가족한테 전화했더니 딸도 잘 모른다고 한다? 이랬을 때는 긴가민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여기서 이제 그냥 덮어놓고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만 파악했음 하고 괄호 열고 써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례 관리자가 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 이제 파악을 했으면 투약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죠.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처방전을 보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진단서에 있는 것도 좋죠. 그리고 아니면 환자가 말한 얘기, 지금 대상자가 나는 고혈압약으로 먹고 있고 이런 얘기, 아니면 보호자가 아니면 직접 확인. 근데 약물명이요. 이제 여기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약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저도 못하는데요. 약이 되게 웃기는 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제 이름 김진학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날 때 뭐 주디, 줄리아 뭐 이런 이름을 쓴다면 줄리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전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최소한 약물은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화학명, 하나는 약명, 하나는 상품명인데 상품명은 뭐냐면 김진학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익숙해지시고 계시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김진학 이렇게 쓰면 사실은 10명이면 7명 정도가 김진학은 남자인 줄 아세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명 김진학을 아니 상품명 김진학을 보고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김진학 뭐 하는 사람이야? 교수. 뭐 하는 사람이야? 뭐 간호사. 뭐 약학 박사 이런 얘기를 해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김진학은 하나일지 몰라도 간호사는 한 사람이 아니고 교수도 한 사람이 아니고 약학 박사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듣게 되면 이 사람이 교수니까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다. 교수니까 말하기 좋아하겠다. 교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겠다. 들어주는 학생이 많아서 남들이 한테 얘기하는 거를 하는 스타일이겠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면 약이 이게 암로드핀이야 라는 이름을 알면 걔가 그 노바스크라는 이름을 상품명은 한 회사만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려진 상품명이지만 근데 노바스크가 원래 약명이 얘는 교수야 인 것처럼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는 암로드핀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칼슘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혈관의 근육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약인 줄 아니까 사실은 근육을 늘어지게 하는 다른 부작용도 있다. 이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쓰면 좋으냐면 사실은 약명을 쓰면 좋지만 it's okay. 뭐라도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비슷하게 쳐도 나오지만 최소한 김진학인지 김진혹인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쓰시면 좋고요. 아니면 약명을 알아서 김진학이 상품명이라면 약명을 알아서 교수 이걸 알아서 그걸 써주셔도 좋지만 뭐라도 하나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투여 이걸 아시면 좋지만 요거는 아무튼 기본으로 그다음에 용량까지는 나오면 좋지만 한번 여기다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데이터를 다
수집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 수집할 준비를 하신 거지 수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사정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어세스먼트를 하려면 옮겨 적다 보면 어머 이 약도 쓰네? 이 약도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적으시는 단계가 내가 보건인도 아닌데 필요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옮겨 적다 보면 이 어르신한테는 지난번 그분하고도 똑같은 약이 있네? 지난번 비슷한데? 이것 또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높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게 되고, 솔직히 많은 어르신이 100분이 계시면 100가지 약을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분이 6, 7개, 솔직히 20개도 넘는 약을 매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20가지? 이렇게 많은 약을 내가 어떻게 파악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드시는 약의 트렌드가 있어서 솔직히 한 10가지만 알아도 되게 중요한 줄기 내지는 한 30가지를 알면 거의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써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수능도라는 건 뭐냐면, 말 잘 듣느냐? 이 말 조금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자를 보고 내 말 잘 들어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약을 안 드시는 어르신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약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약이 나한테 안 맞아. 약 안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약학 박사만이 아니라 사회학학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석사 때는 그 질환에서 환자의 역할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약 먹는 거, 그냥 노인들 막 한 주먹씩 드시는데 이 어르신 2개 드시는데 뭐가 어려워? 2개가 아니라 하나를 되더라도 본인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약을 먹었더니 어지러지. 감기약 먹었더니 어지러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 오늘 오후에 반차 내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팀장님, 저 감기 걸려서 약 먹었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만큼 중요한 거를 변화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아무리 우리나라 약값 얼마 안 돼서 싼 값의 약을 취득했다 그래도 그 약을 안 먹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를 평가해 보면서 왜 그러는지도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65세 이상이면서 만약에 별로 문제는 없는 약이어도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분이 약물요법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잘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를 여기다 써놨어요. 되게 간단해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한번 가지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처음에 홈비지팅을 하거나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대상자 만날 때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꾸 안 해버릇하면 나중에 더 안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안 본 척하게 되면 다시 반쪽짜리 사례 관리를 하게 되신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을 왜 잘 못 드시나, 깜빡 잊어버리나, 그 다음에 2주간 뭐 안 먹은 적이 있느냐, 또 환자들이 약 안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 약 먹으면 토해서. 자꾸 토하니까 안 먹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머리로 생각이 안 나면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약 드신 지 몇 시간 됐었어요? 검사하러 오셨어요? 이거를 다 예, 물어보게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약을 또 있어요. 드셔야 저는 걸어서 되는지 올라갈 아니면 거라 안 타고 드셔도 오셔요. 되는지 여기로 이것도 가. 전문가가 이미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그걸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면 그 문제를 그냥 모르는 채로, 근데 모르는 채로 사례 관리가 잘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때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능도를 측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 써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하고 다시 공유를 할게요. 음,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얘가 슬라이드 쇼가 안 돼가지고. 네.
사실 슬라이드 쇼를 하려고 제가 했었던 건데, 그냥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일 앞으로 해서 마지막이, 마지막이, 음, 순서? 순서를 맨 앞으로. 맨 처음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지금 금방 제가 강의 이거 하려고 준비하러 저 지금 호텔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텔 오기 전에 커피숍 들른 건물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음, 그냥 지나가실 수 있죠. 저처럼 사진 안 찍어도 되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궁금한 거예요. 여기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가봤어요. 그래도 또 궁금했어요. 이렇게 좀 키울게요. 네. 키워보시면 이 아저씨가 컵에 열어보니까 별로 들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짜 비어 있더라고요. 음, 이거를 왜 찍었냐면, 이게 그냥 지나갈 때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사진을 옆에서 또 찍을 사람도 있고, 또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 이 머티리얼이 뭐지? 아, 저게 조명이 어떨지? 이런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사례 관리를 하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갔지? 이걸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지 모르는 거를 그냥 안 본 척하고 지나가시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선생님들도 해결을 안 하시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보면서 저는 제가 조금 궁금함을 못 참는 성격이어서 이제 저를 아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지금 웃음이 나오실 텐데 이렇게 가서 해보고 심지어 거기다 뭘 좀 넣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한 한, 그리고 내가 모르겠으면 혼자 하는 사례 관리 아닙니다. 옆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다른 말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약간의 건강 사정 할 수 있죠.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옆에 윤석희 교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딴 분들은 약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시지 않죠. 그러니까 전혀 다 모르시진 않죠. 그래도 그거는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보건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역사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모르겠는 것, 궁금하나 모르겠는 것, 또 이분의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분에서 이렇게 컵을 쥐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는데 그 혹시 잘못된 걸 있을까? 이래야 되는 거를 일단 궁금함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가들이랑 같이 협업하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하는 일인 거. 이거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채팅창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 강의록 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시스트 외에 보호자 평이라고 쓰신 분은 평창 두일보건진료소에서의 강우영 선생님께서 시스트 외에 보호자 치매 관련 조사지, 우울 30분 문항 등 진료소도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인데, 윤석희 교수님 이거 가능하죠? 마이크 여시고?
네네. 교수님, 네, 어떤 네. 그러니까 그거 시스트 보호자? 외에 치매 네. 관련 조사지, 우유 30분 문항 등 이런 거 다 사용 가능하냐고. 그거는 그냥 네네. 많이 그냥 구글에서도 찾을 수 있는, 네, 그냥, 네, 네네네네. 많이 그냥 한 번만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윤석희 예,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 업로드 해드리면 그 예, 자료는 예, 모두 예. 다 사용하셔도 되는 제가 거죠. 교수님 그거 카톡에다가 거기에다가 업로드 해도 될까요? 예, 네, 예. 좋습니다. 거기 그래도 될 것 예, 같아요. 단톡방에.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는 이제 꺼지고 예, 나면 업로드한 예, 거를 다운 못 예. 또 받으시니까요. 없어지니까요. 네. 네네네. 네. 그리고 저의 매뉴얼도 그 한글로 된 파일은 제가 어, 저기 카톡방에다가 공유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네. 약물 수능도 평가지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지금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신 분은 없을까요? 오늘? 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이렇고 제가 약간 어나운스먼트 드릴게요. 2주가 지나면 그때에는 실제로 사례 컨설팅을 합니다. 워밍업이 아니라 잘된 사례가 아니라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된 사례 아니어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그때 얘기를 할 텐데 광주 서구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광주 서구의 치매안심센터는 그, 지역복지 과장이셨던 선생님께서 센터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23년이가 제가 연구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 사례관리?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때 재택의료센터에 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왔던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희 인재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 사례관리에 대해서 뭐랄까, 실천하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지금 광주 서구의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으로 와 계신데, 사실은 본인은 사회복지에 눈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안심센터의 많은 인원은 보건 영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튜닝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튜닝을 하는 것이 절대로 맞는 게 더 이상해요. 처음에는 안 맞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안 맞으니까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사례 준비를 해서 본인도 너무 궁금하신 거죠. 지금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례를 하나 준비해 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사례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연락은 아직은 안 드려봤으나, 대전에서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사회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지금 보니까 요번에 런치 세미나를 하면 사실은 식사도 거르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강식으로 한 반나절 정도로 그 강의로 한번 채워져야 되는 부분을 강의 시간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부담을 하셔도 등록을 하셔도 따로 등록을 하시게 해서 편하게 좀 반나절 이렇게 오프를 내시거나 이러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특강 연수 한 3시간 이렇게를 한번 꾸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카톡방에는 초대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도 그러면 업로드도 해드릴게요. 예, 여기에도 업로드를
공유를 끄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기 주음 방에서 빨리 나가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나중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카톡방에도 초대하기가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한테 일단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올려드리고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실제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윤 센터장님이랑 다른 선생님이 같이 우리 올려주신 사례 가지고 실제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끄고, 소거해놓고 바로 파일 여기에도 올려드릴 거고 윤 교수님도 한번 여기도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